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깊은 홍달입니다. 오늘은 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좀 늦어버렸습니다. 네, 미안해요. 핑계를 대면 저녁밥을 마련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 줄을 몰랐어요.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7번째는 육부 열하에서 걸륭제를 보다 요 내용을 나눌 차례입니다. 일단 책 내용을 오늘 육부 열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의 독후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박지원이 드디어 열하에 도착한 것이 놀라웠다. 압록강부터 열하까지 거의 쉬지 않고 온 보람이 크고 기쁠 것 같다. 오늘 알게 된 것은 북경이 지금의 베이징이라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북경은 원나라 때부터 수도였고요. 옛날에는 대도라고도 불렸는데요. 이제 옛날에는 조선시대에는 체계도 있었지만 연경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래서 연경으로 가는 사신 일행이라고 그래서 연행사라고도 불렀다는 걸 책에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날에는 북경, 이 북경을 중국어로 하면 베이징이 됩니다. 베이징. 북경은 지금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다른 도시들이 수도였던 도시가 더 많아요. 먼 옛날에는 대표적으로 장안이었던 시안, 남경이라고 하는 이제 남경을 중국어로 읽으면 난징이죠. 난징 이런 도시들이 있지만 이제 오늘날 중국이 세워지면서 북경이 수도가 되어 지금까지 있고요. 북경에 가면 이제 이 당시 청나라 궁궐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청나라 궁궐이 바로 자금성이죠.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죠. 여행길이 엄청 험하다. 길이 전혀 닦이지 않았다. 그래서 박지원 일행이 힘든 시간을 가진다. 심지어 창제는 다치기까지 했다. 열하는 많이 발달된 도시라서 길이 닦였을 줄 알았는데 아니라서 의외였다. 일단은 두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조선 사신단이 지금 길을 잘 모르고 가는 거였어요. 빨리 가야 되니까 막 우격다짐으로 가는 게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열하가 아주 발전된 도시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도 열하 그쪽은 뭐 큰 도시는 아니에요. 작은 도시고요. 다만 황제의 여름 별장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곳이지만 그걸 빼면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이 당연히 힘들었겠죠. 자, 오늘은 육부 열하에서 걸륭제를 보다 이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나눌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은 책 내용을 몇 대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열하일기를 읽으면서 박지원의 태도가 좀 굉장히 재밌어요. 예를 들어 180쪽 밑에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담배를 붙여 물고 뛰어나오자니 표범이 우는 듯한 개소리가 장군부에서 들렸다. 밤번을 서는 술라의 징소리가 깊은 산중의 두견새 소리 같다. 나는 마당을 거닐면서 달려보기도 하고 점잖게 뽐내며 걸어보기도 하며 달 그림자를 동무 삼아 한참 돌았다. 명륜당 뒷뜰에 선 늙은 고목은 그늘이 짙을 대로 짙은데 찬 이슬이 방울방울 맺혀 잎사귀마다 구슬을 들이운 듯 달빛에 빛난다. 애달프다. 이 좋은 밤 밝은 달 아래에서 같이 놀 님이 이토록 없다니. 이럴 역해 어쩌면 우리 권솔들만 저렇게들 굴굴 잘고 도덕부 장군님도 잠그럽구나. 에라, 나도 방으로 들어가 베개를 베고 나 뒹굴어질까나. 그러니까 박지원은 낯선 곳을 굉장히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행을 하면 여행한 낯선 환경을 잘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박지원은 굉장히 잘 즐기는 그런 성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뒤에 가면 이 당시 이제 열하는 중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몽골 사람들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황제 생일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와 어떤 옷차림 이런 게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 곁에서 술 마시는 이야기도 굉장히 재밌지 않았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피부색도 다르고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분명한데 그 틈에 가서 술 한 잔 멋있게 마시고 나오는 박지원의 모습도 실려 있죠.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장면 한번 읽어볼까요? 194쪽 194쪽 중간 부분입니다. 만족 한족 할 것 없이 중국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고 다락 위에 있는 패들은 모두 사납고 우락부락하게 생겨 괜히 올라왔나 싶은 후회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올라온 걸음이라 술을 가져오라 하고 그럴듯한 자리를 골라 앉았다. 술 심부름꾼이 술을 몇 냥쯤 가져올까 묻는다. 술을 저울에 달아 팔기 때문이대. 넉냥쯤만 가져오게. 술 심부름꾼이 술을 데우려고 하게 나는 소리를 쳤다. 데우지 말고 그대로 가져오게. 심부름꾼은 빙그레 웃으면서 술을 따라 가지고 왔다. 먼저 작은 잔 2개를 탁자 위에 늘어놓기에 나는 담뱃대로 휙 쓸어 잔을 넘어뜨려 치우고 큰 보시기를 1개 가져오라고 소리를 쳤다. 내가 술을 한꺼번에 따라 단숨에 마셔버리니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깜짝 놀랐다. 아마도 내가 술을 본때 있게 마시는 것을 보고 놀라는 모양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제 술 마시는 방법에 크게 2가지 차이가 있죠. 지금도 그런데요. 중국은 술을 따뜻하게 마시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술을 따뜻하게 마시는 문화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게 마시는 걸 좋아하죠.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 가서 맥주를 마실 때 여러분들은 잘 알겠지만 맥주는 차갑게 마시는 술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상온에 그러니까 미지근한 맥주를 팔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이상하게 느끼죠. 그래서 그런 온도에 관한 관점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술을 마실 때 중국 사람들은 이게 작은 잔에 마셔요. 그래서 홀짝홀짝 마시는데 박지원은 이렇게 커다란 보시기 일종의 사발에 넣고 그렇게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들이 박지원은 이 자신의 글에 아주 세세하게 잘 실어 놓았죠. 198쪽에 오면 황금사원 찰심윤포라고 하는 이제 사원이 나오는데요. 이 사원은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에 티베트 불교 혹은 라사라고 하는 도시를 검색해 보면 나오는 불교가 있습니다. 불교는 불교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는 회색 옷을 입죠. 회색 가사를 입는데 이들은 붉은색 자줏빛깔 승복을 입고 그리고 노란색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거 이제 목도리 같은 걸 두르기도 합니다. 딱 보면 느낌이 달라요. 스님은 스님인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스님과 느낌이 다른. 그래서 다른 불교가 있고요. 그리고 사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탈라궁이라고 하는 궁을 검색해 보면 나오는 붉은색의 여러 개 창문이 달려 있는 것 같은 절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당시에 청나라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러 온 사람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판첸라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환생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환생하는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달라이 라마인데 지금도 달라이 라마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당시 달라이 라마가 너무 어려서 황제의 생일 축하 잔치를 오지 못했고 판첸라마라고 그 밑에 있는 이제 종교 지도자가 열학까지 온 거죠. 근데 청나라 황제가 지금 조선 사신과 판첸라마를 소개시켜 줍니다. 근데 이제 조선 사신단들은 다 유학자잖아요. 그래서 이 판첸라마를 만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 약간 신경전하는 내용들도 있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문제가 나오는 것도 있죠. 202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마 중이 몽고 왕에게 전하니 몽고 왕은 군기 대신에게 전하고 군기 대신이 오림포에게 전하고 오림포는 우리 역관에게 전하니 오중통역이다.
조달동이 일어나 팔뚝을 뽐내며 말했다. 천하에 흉물스러운 것 같으니 제대로 죽을 리가 없지. 나는 그에게 눈짓을 하며 말렸다. 여기 보면 이제 라마 중, 그러니까 판첸 라마죠. 몽고왕. 그러니까 이제 말이 다릅니다. 중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말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말을 쓰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역이 여러 차례 걸칩니다. 그렇게 서로 뭐 열하일기 표현에 따르면 오중 통역을 거쳐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정말 낯선 존재였고요. 또 하나가 문제가 돼요.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남아 중 수십 명이 붉고 푸른 서장 모직과 붉은 탄자와 향과 작은 금불상들을 메고 와서 등급대로 나누어 준다. 군기 대신이 받들고 있던 수건으로 불상을 쌌다. 사신은 그 다음에 일어서서 나왔다. 군기 대신은 반선이 내린 물품을 펴보고 목록을 적더니 황제에게 아래로 달려갔다. 자, 뭐가 문제냐? 판첸라마가 여기는 반선이라고 표기가 돼 있죠. 그러니까 티벳 승려가 불상을 선물로 줍니다. 근데 뒤에도 내용이 나오지만 조선 사신들은 이 불상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 불상을 가지고 조선에 돌아가면 욕먹을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굉장히 조선 사신단의 그 당시에 굉장히 큰 고민거리였어요. 물론 버리고 오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나라 황제는 조선 사람들과 달라서 이 티벳 불교 승려를 굉장히 존경했고 청나라 입장에서 보면 황제가 존경하고 떠받드는 그런 사람이 준 선물을 사신단이 버리면 크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국경을 넘어요. 이 불상을 들고. 다만 이 불상을 한양에까지는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낯선 구경 같은 것들을 박지원은 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아주 세세하게 박지원이 경험했던 걸 볼 수는 없지만 이 열하일기는 그런 당시에 조선인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먼 나라, 먼 외국의 낯선 종교인들도 만나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하고 돌아오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황제 생일잔치가 끝났고요. 이제 사신단이 돌아올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열하일기 우리가 읽고 있는 것도 내일 8번째 시간이 마지막입니다. 내일은 제 7장을 읽으면 되고요. 분량은 굉장히 짧습니다. 분량이 뭐 이제 할 얘기가 다 끝나서 제 7부 북경으로 돌아오는 길 요 글을 읽고요. 그리고 우리는 일요일날 만나서 책 내용을 다시 한번 온라인에서 서로 얼굴을 보고 나누도록 하죠. 그러면 또 내일은 이제 덜 바쁘게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하고요. 내일은 책을 마무리하면서 또 책 너머의 이야기 같은 것들도 여러분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또 여러분의 책 읽고 난 독후 같은 감상들을 잘 나눠주길 바라고요. 내일 만나도록 하죠. 여러분 안녕.